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3, 4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 이번 주에는 결국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이 꼽아주신 이번 주 승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배 소장님. 네, 저는 이태원 참사에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런 기간이긴 하지만 또 북한 미사일을 그렇죠. 또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북한이 미사일을 또 ICBM을 계속 발사하기 때문에 승자를 한미연합 작전으로 꼽았습니다. 한미연합 작전. 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미연합 작전이 이번 주 승자다. 그렇습니다. 저는 관련된 이 설문조사도 있는데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 미사일을 계속 쏘니까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강조하는 여론이 더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러면 저럴수록 오히려 한미 동맹은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전략자산, 괌에서 전략자산이 폭격기하고 일본에 있는 또 무인 폭격기가 리퍼라고 실제로 이 미국의 테러를 일삼았던 그 배후 조직들에 대해서도 이 리퍼가 출동을 해서 사실상 공격을 했던 그런 미국의 정말 최첨단 전략자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레이건 항공모함이 미국을 가다가 이제 돌아와서 일본과 함께 이제 동해상에서 연합작전 한 것도 있지만 아주 최근에는 일본의 미군 기지로부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텔스기입니다. F-35A/B 이 편대가 와서 또 기동 훈련을 했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톰 크루즈가 출연했던 탑건 영화에 나왔던 이 탑건 매버릭에도 잠깐 소개했던 FA-18 이게 이른바 우리가 약간 톰캣이거든요. 예. 이것까지 이제 기동을 하는 등 말 그대로 북한이 계속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도 아니 북한이 저러고 있는 상황 자체를 우리는 납득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핵무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위협을 하고 ICBM도 화성 17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면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 일본도 위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일본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북한이 저러면 저럴수록 한미 관계는 더 끈끈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자로 꼽았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주에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것도 있고 또 ICBM도 발사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군사적인 긴장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군용기 180여 대로 무력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거의 치킨 게임 상황. 그러니까 너와 나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긴 하지만 어제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좀 하락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이 안보 불안감,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에 따른 그런 지지도를 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 치킨 게임을 벌이는 무력적인 어떤 행동들을 양쪽이 다 하는 것보다는 좀 대화의 출구를 찾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민주당 쪽에서도 그 좀 또 3자를 통한 어떤 대화의 그 통로를 좀 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이 한미 연합 작전도 군사 동맹적인 강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조금 그 연기한다든지 이걸 조금 좀 유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한미 연합 훈련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여론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애도 기간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2018년에 얼마나 남북 관계가 훈훈했습니까?
물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전혀 2018년에 훈훈함은 뭐 1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네. 국민들이 비통한 상태거든요. 이거는 뭐 정부의 어떤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 시간 기간만큼은 자제해야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얼마 전에 썼던 그 동해상에서 한 100여 킬로미터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울릉도로 쏘는 방향이기 때문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속초는 또 공습 경보가 울리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게 미사일의 진행 방향이 탄도미사일의 진행 방향이 울릉도였기 때문에 저는 속초도 공습 경보 울렸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 20여 발의 이 미사일이 7천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쌌다. 북한의 1년 곡물 수입량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북한의 자강도나 개마고원의 인민들은 굶고 있는데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런 것은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길을 쫓고 세우지도 않고 담대한 구상이라고만 했지 더 적극적으로 벼랑 끝 전술에 대해서 고기 덩어리를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끈해서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를 삼아서 그러고 있는데 저는 북한이 얻어갈 건 많지가 않다. 왜? 뭐 러시아에 포탄을 보내서 전략적인 이 탄도미사일의 기술 고도화에 러시아의 도움을 얻는다 어쩐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오히려 더 경계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무인 폭격기가 이 가동된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은 대화로 나와야 되지 이렇게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할 때는 아닌 것이죠. 예. 자, 이번 주 배종찬 소장님의 승자로 꼽은 건 한미연합작전이었고요.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저는 그 이태원 파출소의 김백경 경사님하고 네. 또 634 청년 추모 행동을 지금 승자로 꼽았습니다. 네. 일단은 어저께 이제 이 김백경 경사님에 대한 그 인터뷰들이 많이 YTN에서도 했었고요. 네, 보도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걸 봤는데 상당히 그 자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영상 촬영된 거와 관련해서 자신만 그렇게 영상에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다른 동료 경찰관과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걸 강조를 하시는데 그 확성기를 안 가져간 거에 굉장히 자책을 하셔서 정말 저도 방송이나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고 감사하다.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김백경 경사님을 꼽았고요. 634 추모행동은 이 634가 최초의 그 참사에 대한 신고가 이 좀 경계를 해달라는 신고가 들어간 시간인데 젊은 층들이 이제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 모습이 어쨌든 좀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저는 승자로 꼽았습니다. 634 청년 추모 행동.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젊은이들이죠. 예, 일단은 그 진보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청년들이 이제 모임을 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중고생들이 1,500여 명이 지금 시국 선언문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이렇게 좀 정치적인 이슈에 적극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세대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집단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 결국 MZ 세대가 많이 희생된 그 상황이 바로 이태원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MZ 세대 말만 그러고 정작 그들이 많이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방비였을까? 그 반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김백겸 경사가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누군가 이제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또 패자를 제가 경찰로 정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의 시스템을 저는 오늘 꼬집기 위한 것이지 이 경찰 한 분 한 분 정말 현장에서 일선에서 박봉에도 노력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 시스템만큼은 비판할 수밖에 없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인원 가지고 이태원 파출소에도 참 고군분투하는 것을 우리가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젊은 정치인들이 이럴 때 나서서 법안 관련된 부분도 주체자가 없이 사각지대가 많다. 그럼 결국 그 피해자는 주로 젊은 세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들이 나서서 634 추모 행동 또 중고등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나서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더 생산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또 의무겠죠. 네. 이 김경사가 어쨌든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받긴 했는데, 네. 근데 방송에 나와서 당부한 말이 있다고요? 네, 어쨌든 노고,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경찰관들에게 좀 공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구조활동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점에 대해서 자기 자체가 이제 너무 좀 비참하고 지금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고 해서 네. 약간 트라우마성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좀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일단 유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적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트라우마성적인 어떤 이제 그런 아픔을 갖게 되면 이런 걸 좀 지원해주고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 참사라는 말 자체가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세월호 이후에 이 말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국가가 어쨌든 케어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보상을 해준다. 이게 어떤 선진 사회로 가는 하나의 어떤 의식인데 그런 부분을 이 지금 김경사님이 많은 부분을 좀 당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분을 좀 꼽았고 특히 오늘 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국 축소법안도 발의를 했고 또 행안부에서 자기 목소리 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전체적으로 좀 젊은 세대, 이 경사님 한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응원을 해주고 사실 지금 일각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잘못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이 참사 자체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공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좀 더 넓게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번 주 승자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주 승부 잠시 쉬었다가 계속 패자 또 그리고 이번 주 승부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자,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3부에는 이번 주 승자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패자 살펴보도록 하죠. 배종찬 소장님. 네, 저는 경찰가 112를 꼽았습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 관련된 것인데 일단은 경찰 개개인의 경찰을 패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경찰 시스템 특히 이제 용산경찰서 이 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날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그래서 삼각시 파출소에 있다가 그 뒤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했고 그리고 이태원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고받았다면 적어도 이 용산경찰서장이면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저는 정말 몸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물론 뭐 공직자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만능이 아닌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워낙 비상 상황이고 많은 전화가 걸려왔었고 적어도 본인이 못 가면 또 본인 대신을 대행할 수 있는 누군가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시간 30분의 행적이 지금 정확하게 9시 이후부터 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어떤 건물 위에 올라가서 이태원 상황을 보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뭐 소통체계, 보고체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서로 간에 보고받는 시간이 달랐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위급한 시기에 경찰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는데 믿을 수 있는가 하고 저는 이 류미진 상황 관리관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오늘 제가 정말 가뜩이나 머리가 올라서 있는데 더 쥐어뜯다가 지금 더 올라갔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세계 경제 10위 규모의 국가에서 서울 시내에서 이런 인파가 몰려 있는데 관행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지금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11월 1일과 2일입니다. 119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태원 참사 직전만 하더라도 일단 이제 이건 빅데이터는 감성 연관을 분석을 하면은 그 감성 연관의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고 원래 112는 범죄 신고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요청할 때는 보통 119를 많이
전화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112는 정말 긴박한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러고 전화하는 게 112거든요. 그런데 112 범죄라고 하는 감성 연관어가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참사로 거의 도배가 됐어요. 감성 연관어가. 네. 예. 그러면 지금 112에 대한 것이 참사 이전만 하더라도 긍정 일종의 신뢰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112 전화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에 대한 신뢰인데 한 30% 가까이 됐어요. 지금 이번 1일 2일 날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긍정이 5%입니다. 부정이 90%가 넘습니다. 그럼 이 말은 수밖에 없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위급한 일이 생겨도 사람들이 119로 다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111을 걸 수도 있습니다. 111은 국정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112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크게 기대를 안 한다. 누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예. 누가 지금 개안이 쫓아오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식사로 가셨어요. 상담 종결. 저는 이 문제는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이 시스템만큼은 어떤 식으로 이미 보완이 돼 있어야 됐고 흠결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번 이후로는 절대 저는 관행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러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하루 종일은 일하고 이틀을 휴식을 주더라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저는 채택해서도 아니면 정 안 되면 더 뽑자고요. 예. 관리관 예.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상황 더 상황 뽑아야 될것 통제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차라리 더 뽑아서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긴급이라고 분류가 되면 무조건 하고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죠. 네. 배 소장님이 약간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예. 자제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경찰 지휘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상황실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산서장 또 뭐 서울청 또 윤희근 경찰청장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많죠. 행동들이 많아요. 예. 그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묵살됐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무정차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행이 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이 보고 체계와 관련해서 국가재난 그 대응 시스템의 보고 체계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제일 큰 건 아까 소장님이 지적하신 아랫단에서 위로 올라가는 보고 체계가 지금 거꾸로 됐다. 인지 순서가 대통령이 네. 가장 예. 먼저 인지하고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참사가 사실 90년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최마지막에는 이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제일 컸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위기관리 매뉴얼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다 보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참 답답한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같은 의미에서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을 좀 뽑았고요. 네, 이번 주 패자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상황과 체계가 지금 그 분리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112가 그 상황 쪽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부분이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경찰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마약 수사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서 이 안전 쪽에 좀 투입이 덜 됐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이게 제보를 받고서 마약 수사가 들어간 건지부터 해서 차근차근 좀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이 초동 단계 수사를 경찰청이 특수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이게 빈 구멍들은 어디서 이거를 이제 밝혀낼 것인가. 그게 결국 이제 지금 국정조사로 갈 것이냐 특검으로 갈 것이냐인데 국정조사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일단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자라고 하고 있어서 예, 예, 그렇죠. 근데 이 초동 수사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거의 이제 좀 많이 좀 수사는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이제 더 수사가 더 나올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빈 구석들 그 90분 뭐 했냐. 왜 그 지금 윤희근 청장은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받았냐. 이런 네.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빨리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선생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이 이태원 참사가 인사 참사 또 소통 참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결국은 누가 그 자리에 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행정안전부는 부처의 이름 중에서 지금 안전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가장 최전선에서 안전을 전담하는 국무위원이고 장관은 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보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만 거의 전문가로 볼 수 있고 나머지 관료들은 아주 이 분야에
첨단의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저는 그 적임자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가 있었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 29일과 30일, 31일까지는 물론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30일까지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28, 29, 30일은 상당히 이태원이 혼잡할 수밖에 없다. 13만이라는 인파라는 게 실제 우리가 인구 분포 분석을 해보면 경상남도 통영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인파가 이 좁은 골목에 집중이 됐다. 통영이라고 하는 도시는 전체 면적이 24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이 이태원은 불과 그 골목은 약 한 35에서 실평수로 따지면은 뭐 40평이 채 안 될 정도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좁은 땅 내에서 인파가 움직이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이 예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것을 누군가는 통솔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짧게 드리면 이 대통령이 더 빨리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전달 경로가 달랐던 거예요. 소방청에서 그렇죠. 신고된 내용을 네. 이게 지난번에 홍수와 관련된 재난 대응 때 이제 제기가 돼서 그 국정상황실정 쪽으로 이제 대통령실입니다. 연결됐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인데 네. 그러면 이 국정상황실이라도 빨리 이 경찰청하고 공유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통합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찰은 경찰만대로 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112는 서울 경찰청으로 연결돼서 오히려 하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112가 들어오는 순간 그 해당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 버튼을 누르면 아예 그 용산경찰서나 이태원 파출소도 바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용이 안 됐다. 저는 IT 강국이라고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문자도 적어도 이태원에 나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6시 7시라도 우리 왜 긴급 재난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진이 발생하고 이러면 그 문자라도 보내서 지금 인파가 너무 많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관리 통제가 쉽지 않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이은영 소장님이 꼽아주신 것처럼 이번 주 패자가 이제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인데 이 국가재난대응 시스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서 다시 개혁 수준으로 다시 한번 확 뒤집어 봐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걸 철저히 규명하는 절차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부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역량은 뛰어난데 이게 칸막이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걸 좀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뭐 이제 IT를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가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그러면 그게 정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정비해놨다고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는데 이게 사용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더 답답한 그게 거죠. 상당히 지금. 많은 비용을 네. 들였고 행정안전부의 통합 시스템인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그 운용에 있어서 익숙한 정도의 인력 육성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설명인데 그걸 빨리 했었어야죠. 네. 그리고 이번에 2단계에서 행안부 장관이 재난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밝혀낼 필요가 일반 있을 국민이 받는 그 문자를 못 받았다고요? 내부 행안부 자체 행안부 내에서 내부에. 이제 1단계, 2단계 자체 발송 문자가 있는데 장관이 2단계는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장관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늦게 받은 거죠. 여러 가지로 이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번에 그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국가 재난 시스템, 방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이렇게 허술한가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승부처 그러면 꼽아볼까요? 이은영 소장님부터. 네, 저는 대통령 사과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꼽았습니다. 대통령 사과는 아까도 들어오면서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 사과는 안 하시고 분향소는 계속 가신다. 이상하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위령제에서 사과를 하셨다고는 하는데요. 그 사과 방식이 그렇게 이제 행사장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보다는 정식적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무엇을 바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윤 대통령의 그 발언을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그 위령 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공개석상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한 건데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 하고 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요. 지난 1일이니까 화요일 날 공개된 장소는 아닌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과 발언과는 좀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 건데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사과의 취지와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화성 시랜드 화재가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러 건이 있었죠. 서해 해리도 있었고 성수대교도 있고 그때 네.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의 표명을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네.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월 30일에 있었던 화성 시랜드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날 그 상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화의 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 지금 망연자실에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또 닦아주고 눈물을 훔쳐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결코 그것이 뭐 대통령이 다 책임져라 네. 이렇게 요구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일각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나오면 저는 그래도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럴 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태도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화하는 것이 훨씬 공감대를 얻긴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질성 인사가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고 사실 이 사고 나고 나서 초기에는 이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의 발언이 상당히 좀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2일인가 SBS가 그 신고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게 태도가 급변하면서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네.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왔을 때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대통령 사과에 관련해서 유가족이 근조를 대통령이 보낸 근조를 내동댕이 쳤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연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경질성 인사와 함께 그 공식적인 모습으로의 대국민 사과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승부처로 꼽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지금 필요하지 않다. 먼저 수사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 국정조사가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게 좀 진행되기가 어려운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한 다음에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수사는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녹취록이 다 남는 지금 그 경우들이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지금 아까 우리가 짚었던 그런 그 좀 의문점이 많은 부분이 지금 되게 많아요. 전문가들이 볼 때. 네. 그런 그런데 부분이 이 필요합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국정조사 이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수사나 관련돼 있는 대장동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이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정조사가 자칫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를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겠지만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여야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떤 조건으로 진행을 하느냐 어떤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얼마 전에 경찰발 동향을 탐색하는 문건 관련되는 부분들도 정보보고서가 있었죠. 정보보고서도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독립적으로 대규모로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와 이것이 이제 부족하다고 할 때는 한동훈 장관은 이제 검수완박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못하는 게 아쉽다. 그래서 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했지만 검찰이 또 보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래도 저는 국민들이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다. 상당한 여론이 그렇다면 뭐 국정조사가 됐든 어떤 다른 수단이 동원이 될 텐데 일단 이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은 정쟁으로 흘러가는 가서는 안 되겠죠. 이 사안 자체가 그 부분은
근데 국정조사 근데 어차피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네.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여기까지 포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질이 아니라 파면을 요구했거든요. 파면. 근데 경질과 파면은 상당히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죄를 묻는 것이 이제 파면인데 공직자에게. 근데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여론도 상당히 지금 싸늘하거든요. 예.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31일부터 이제 2일까지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또는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상민 장관이 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번 이 대원 참사에 대한 책임까지도 묻는 질문의 의미로 보입니다. 이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가 56.8% 거의 10명 중 6명 정도고요. 예. 예. 사과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가 2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에 대해서도 이건 뭐 다른 정치적인 이유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대원 참사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그렇게 명분도 없기 때문에 하긴 한데 이걸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뭐 사퇴든 뭐든 받아낼 것이냐 조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좀 의견이 분석이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대체적인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이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대통령 국정 운영도 그렇고 여야 관계도 그렇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배종찬 소장이 말씀하신 이상민 장관 예. 이제 이번 주 승부처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여론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퇴진 여론이 높죠, 지금. 네. 절반을 넘었는데 네. 어쨌든 그게 진퇴 여부는 아주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건 결단하실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나온 갤럽 조사 보면은 이게 1일에서 3일 조사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하락한 29% 다시 20%대로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거의 더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경제 어렵고 지금 안보 문제 때문에 요 정도 지금 상황이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요 정도 지지율을 우리가 또 뭉치면 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쟁적 발언은 자제를 하시고 지금 정치인들 말 한마디 국민이 다 지켜보고 총선 때 아마 그 발언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니까 정말로 이 참사를 먼저 해결하고 정쟁적인 걸 좀 빼고서 정말 국가적인 재난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정부 여당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우려가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담이 다음 되죠. 주 예. 다음 주 전국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따라서 정부 여당의 부담도 덜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배가시킬 것인가 이 결정을 하는 한 주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결국은 사람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이든 또는 관련 또 뭐 용산구청이든 서울시든 뭐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로 11월, 12월 초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 누가 인사 처리가 되느냐 그것이 이상민 장관이냐 윤희근 경찰청장이냐 아니면 다른 일선에 있는 경찰이냐 네. 아니면 또 나오는 이야기 최근에 외신 관련 대응도 그렇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흐름이 비등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어떤 인사에 대해서 처리가 되느냐가 조치가 되느냐가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여론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